지난번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렸던 책인데요. 백상현 선생의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소크라테스 철학적 욕망의 기원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이고요. 15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 락항의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바라본 소크라테스와 철학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정신분석학이 굉장히 매혹적인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욕을 많이 먹는 정신을 분석한다는 게 사람의 정신, 이것을 분석한다는 게 가능해?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특히 문학작품이라든지 예술, 더 나아가서는 사회 현상이나 정치까지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어렵고 난해하고 그래서 늘 알고는 싶으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요. 이 백상현 선생은 프랑스에서 예술과 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특히 락항 정신분석학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요. 또 LPI라는 락항 연구소죠. 를 개설해서 정신분석 인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강의를 공개하기도 하니까요. 정신분석학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번역서보다도 이 백상현 선생의 설명이나 또 이런 책을 통한 글을 읽다 보면 훨씬 정신분석학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정신분석학에 있어서의 히스테리라든지 강박증적인 세계, 또 외상이라는 것,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그 단골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재판, 그의 죽음, 그리고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 철학사의 중요한 이벤트,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철알못인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철학이라는 정신병에 관하여 라는 제목하에 이제 프롤로그 몇 장이 나오는데요. 정신분석학의 어떤 개념, 또 말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그 감을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 책의 좀 내용이라 그럴까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친구인 카이게톤이라는 자신의 친구가 델피 신전에서 신탁을 받죠.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 이외에 현명한 자는 없다라는 신탁을 받고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당시 석공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의심하고 부정을 합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히스테리 증자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심하고 그 좌표를 흔드는 것,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석공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를 찾는 어떤 철학적 편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인 플라톤은 귀족의 집안이고 귀족의 자제죠. 석공인 소크라테스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그래서 무지의 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아테네 시민의 법정에 고발을 당하죠.
그리스 국가가 믿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3번의 재판을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의 죄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재판이 진행되고 자신이 그야말로 변론을 하게 될 때 철저하게 당대의 아테네와 시민들에게 저항한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로 인해서 플라톤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이러한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제자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죽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고 부활을 겪는 이 과정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프롤로그에 철학이라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 이 정신병은 사람은 누구나 정신병적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쩌면 대전제죠.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유적으로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는 끊임없이 강박증적인 세계입니다. 개인들을 끊임없이 이 좌표 속에 포획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적인 세계입니다. 히스테리 증자,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히스테리 증자는 이러한 포획을 거부하는 거죠. 달아납니다. 의심하고 흔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히스테리로부터 철학을 백상현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죠. 강박증적인 세계가 자신을 끊임없이 포획하려고 이데올로기적으로든 뭐 국가든 지식이든 뭐 사회적 규범이든 뭐 어떤 것으로든 이렇게 포획하려고 하는 세계,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면서 탈주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의 힘, 철학의 태도라고 백상현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적 욕망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고요.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이고 결코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죠. 이러한 구도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를 거의 성현의 발열에 오르죠. 그래서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도가 우리의 지금 현재 정전이 되어 온 거죠. 교육을 받아서 하나의 굳어진 어떤 정전이 된 건데, 철학이 만약에 부정하고 포획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드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전 역시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대 아테네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그리스는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민주정을 이루었던 아테네 도시국가의 삶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정,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활발했던 이때 사형을 구형받은 소크라테스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그 과정, 이 과정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 백상현 선생의 이 책을 통해서는 알기가 힘들고 보다 더 폭넓은 독서와 생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의심하고 흔들므로써 다른 가능성, 다른 생각을 모색하는 것. 그게 백상현 선생도 이야기하는 철학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생각,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저히 반아테네였습니다. 특히 반민주정이었습니다. 민주정에 대한 끊임없는 조롱, 민주주의,
추첨을 통해서 주요한 자리들을 뽑는 그런 방식에 대한 혐오와 조롱.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라고요. 제임스 A. 콜라이아코라는 미국의 연구자이기도 한데 재판에 대한 재반의 상황들을 모두 다 분석한 그런 책이라서 이 책은 철학과 정치의 비극의 대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가장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박홍규 선생의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 반민주주의자에 대한 민주주의 재판에 대한 것도 지금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뭐라 그럴까요? 폄훼는 오랜 역사 속에 있어 왔죠. 특히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당시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오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테네만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는 없는 거죠. 당장의 페르시아나 스파르타만 해도 강력한 전제 정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의 지배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시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치 시민들을 양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모르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정치는 전문인에게, 플라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국가의 정치체제가 철인 정치잖아요. 플라톤은 나중에 시라쿠스에서 그러한 정치체제를 실험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오는,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포용했었던가 역으로 그것은 증명이 됐던 건데, 향후에 정치 철학, 정치 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아직 읽지 못했는데요. LF 스톤이라는 미국의 언론인이었습니다. 언론인이 은퇴 후에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저수를 준비하다가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저작입니다. 아주 재밌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 같고요. LF 스톤의 소크라테스의 비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어릴 때 읽었는데 그땐 정말 뭣도 모르고 읽었죠. 또 플라톤은 대단히 또 재미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귀족 자제였고 당대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극작가였습니다. 뭐 소포클레스니 당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인데요. 플라톤 역시 극작에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극작가가 되고 싶었다고도 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겪으면서 정치를 포기하고 철학을 하게 된 건데요. 플라톤의 저자는 대부분 대화편이잖아요. 이 대화편에서 그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인물의 캐릭터 같은 거.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는 얼마만큼 그 진짜 소크라테스에 가까운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 플라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극작가가 되고자 꿈을 꿨던 인물이 나중에 이상국가 속에서 추방해야 할 인물로 시인을 꼽는다든지 그런 예술가들을 꼽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허구가 주는 큰 힘,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대단히 흥미로웠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저도 아직도 이거 읽어보질 못했는데 최근에 이 소크라테스의 비밀도 읽으면서 허투루 대충 봐야 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책 구경은 마치고요. 백상현 선생의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철학이라는 정신병에 관하여 라칸이 세미나에서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히스테리증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책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상과 비정상을 뒤집고 정론과 사론을 전이시키는 논증으로 가득하다. 우리 모두가 믿어왔던 상식과 그에 기초한 진리가 속견이며 그래서 허유라는 주장으로 가득하다. 타락을 숭배하며 그로부터 진정한 진리의 형상을 추론하고자 하는 필자의 논증에 동참하게 된 독자는 열의 아홉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흔들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꾸로 된 세계에 중독된 매혹을 알아서 치료하셔야 한다. 거기까지 책임지진 않을 거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철학의 전통이 점잖게 논해왔던 것의 이면에 은폐된 진정한 사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책은 종결될 것이고 진리의 악마적 매혹 속에 독자를 던져 넣은 다음 필자는 손 털고 일어날 것이기에. 이를 위해 책이 선택한 주인공이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아테네의 법정에서 모두의 복리를 위해 사형 선고된 등해와 같은 남자. 등해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부른 별명이죠.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로 끊임없이 귀찮게 해대는 그런 벌레에 비유를 했죠.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말싸움의 대가였던 히스테리 증자. 신으로부터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과대망상증 환자. 말씀드렸던 델피의 신전에서 신탁으로 받았던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악령이 속삭이는 환청에 사로잡히곤 했던 편집증 환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는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악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일단의 제자들을 매혹시킬 줄 알았던 아갈마의 화신이던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 아갈마는 또 정신분석학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자리하는 근원적 열망에 향해 있는 이상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나를 욕망하게 하는 지점, 이상적인, 치명적인 매력의 지점, 욕망의 대상이 되는 치명적인 지점을 아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던 어느 범죄자의 이야기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신을 모독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선동가의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플라톤이라는 강박적인 추종자에게 자신의 광기를 고스란히 전수하는 데 성공한 아테네의 불황자 이야기. 스스로 진리의 정신병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젊은 플라톤에게 그것을 전염시켰던 병원균의 이야기이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곤 하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주장들이 이 책에서 배제된 것은 그보다는 소크라테스의 병적인 욕망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변론이라는 텍스트가 선택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타락시키려 한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한 직후 자신을 변호했던 법정 기록의 형식인 변론. 이 텍스트에는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욕망의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필자는 바로 그것에만 주목하고자 했다. 아마도 이러한 태도는 이 책이 철학에 대하여 취하는 근본적인 입장과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만들어낸 지식이나 그것을 기록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철학은 어떤 특수한 유형의 욕망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것을 전수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다는 주장. 이 책이 분석하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욕망의 출현과 전수의 과정이고 그러한 욕망이 가진 병적인 구조이다. 그로부터 철학적 욕망이란 세계, 권력의 강박증적 욕망에 대항하는 히스테리적 욕망이거나 편집증적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선 증명하려 했다. 철학은 세계 권력의 정신병에 대항하는 소수자의 또 다른 정신병적 욕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어느 쪽도 정상이 될 수 없는 정신병적 세계 현실이 그려지게 된다. 각자는 나름의 환상과 환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일종의 파토스적 세계관이 제시된다. 다만 권력을 가진 쪽이 정상성이라는 환상을 획득할 뿐이다. 다수의 권력이 소수를 병적이라 치부하며 자신의 정상성을 다수의 환상에 불과한 그것을 폭력적으로 강제할 뿐이다. 소크라테스야말로 그러한 폭력의 희생자이지 않았는가? 상식과 고정관념의 이름으로 다수의 행복이라는 환영을 위해 살해당한 최초의 철학자이지 않았는가? 그런 다음 아테네는 행복을 획득했는가? 책의 결론부에서 여러분은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반복되는 악몽의 형식으로 다시금 아테네를 찾아와 유령처럼 떠돌기를 멈추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죠.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 그래서 햄릿의 그 아버지의 유령도 역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선 먼저 잠든 플라톤을 깨우기 위해, 그런 다음에는 플라톤의 목소리를 통해 아테네를 들쑤시기 위해, 그리하여 수천 년이 지난 세기에 지구 반대편 우리의 잠든 영혼을 찾아오게 되는. 재밌지 않나요?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자크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을 도입한다. 히스테리라는 정신병과 편집증이라는 정신병에 관련된 보다 근거 있는 설명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겁먹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은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여러분은 정신분석의 가장 토대가 되는 이론을 통해 여러분의 무의식이 얼마나 병적으로 매혹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안도하게 될 거다.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던 불안과 흔들림과 우울과 충동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진리에 의해 접근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로잡혔던 히스테리와 편집증이 세계의 강박증에 반기를 드는 대단히 매혹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거다. 설명할 수 없었던 마음의 흔들림이 사실에 있어서는 진리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리듬을 타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혀 다른 흐름을, 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여기까지의 논의를 따라온 독자는 마침내 필자가 준비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은 철학이라는 실천을 이해하는 하나의 입장에 관한 것이다. 철학이란 복잡한 텍스트의 전개와 사변적 이론의 나열이 결코 아니라는 것. 철학은 하나의 욕망이고 그것은 변화하려는 욕망이며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권력에 대항하는 고함 소리와 같은 것이라는 관점이다. 필자가 책을 쓰며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것 한 가지였다. 철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반항하는 욕망이고 기성세대의 권력에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침을 뱉는 행동이고 꼰대들의 담론에 욕설을 퍼붓는 일종의 하드코어 랩의 다름 아니라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지배자들에게 했던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고 그래서 사형당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책의 주장은 그렇게 명확하며 간결하다. 그럼에도 원고지 500매에 이르는 이론과 해명이 필요했던 것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어 분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병적인 욕망이 가진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이고 그러한 이해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사형당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기에 그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한 논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을 변론해야 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텍스트의 다름 아니므로 책을 읽는 내내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소크라테스는 어디에나 있고 어쩌면 미래의 어느 한순간 여러분 자신이 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여기 프롤로그를 읽어봤고요. 글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신분석학을 조금 아신 분들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책인데 이 외상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